오케이. 또 오후 시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는 선형 모형을 이제 이해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선형 회귀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것, 즉 선형 회귀의 예측이 이제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것이랑, 그리고 매개 변수를 어떻게 최소화하는가, 그런 거를 아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이해한다고 이 성능을 내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자동으로 납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왜 이런 성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이런 성과가 나타나는데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그래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방향성이 결국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어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간단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선형 모형의 이제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의 성능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선형 회귀가, 선형 모형이 특성 차원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으로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제 몰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스턴의 이제 13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 보는 거죠. 네, 반드시 그런 시도가 성공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논의의 마지막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제 교재에 해당 부분하고 우리 이제 맞춰 본다면, 이게 그 1대1로 이제 대응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상의 드린 것처럼 얘는 선형 회귀인데 전혀 보스턴이 아니고 메이크 웨이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과소적합이라는 이제 판정을 내렸어요. 이게 왜 과소적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제 과소적합의 이제 요건이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이 훈련 점수가 어쨌든 1.0 보다 낮으면 과소적합의 이제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의 차이가 가급적이면은 적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각 상당히 적은 편이죠. 약간 있지만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서술을 이제 훈련과 시험 세트의 점수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과대적합은 아니고, 그렇다면 과대적합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과소적합이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데, 이 서술이 틀린 점은 없지만 그 조금 부족한 서술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훈련과 시험 세트의 점수가 매우 비슷한 것만으로써 과소적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훈련 점수가 100 점이고 시험 점수가 100 점이면 과소적합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서술만을 놓고 보면 얘도 과소적합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99고 얘가 99예요.
과소적합인가요? 그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 있는 서술만으로는 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다 보고서 과소적합을 판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제 이거와 대비해서 인제 살펴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 점수가 1.0 보다 작아요. 그죠? 첫 번째로. 그런데 이 훈련과 시험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인제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인제 과소적합으로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인제 요 두 번째 요건 때문에 그 과적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버를 했다." 라고 하는 이런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원인이 모형의 표현력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형의 표현력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이제 잘못된 방향성으로 우리가 어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훈련과 시험 점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모두 인제 그 과대적합이냐 라고 한다면 그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인제 일반적으로. 근데 인제 좀 섬세하게 따지면 그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데이터들의 분포가 달라지면서도 이게 그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면 그거는 모형의 그 표현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화 성능의 문제는 있지만 모형의 표현력을 그대로 두고서 뭐 데이터를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어 다른 분포의 데이터를 그 경험시켜 주면은 동일한 그런 이제 모형이 다르게 이제 동작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과적합이라는 용어를 너무 이제 좀 남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왜냐면 인제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가정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그 부분들이 인제 있죠. 근데 인제 교재에서는 이게 인제 아무래도 이제 인문을 지향하는 그런 이제 교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좀 논의를 좀 단순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훈련과 시험 때 그 점수가 이제 많이 벌어지면 그냥 어쨌든 이제 그냥 과적합이라 부르기로 하고 그죠? 어차피 다 이런 건 말일 뿐이니까. 그리고 인제 훈련 시험 점수가 적으면서 1.0에 이제 미달하면 과소적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여기 extended 보스턴이라고 하는 것이 난데없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유도된 것을 합쳐서 104 개라고 하는데 그 뭐 어떻게 왜? 이런 얘기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좀 비하학적인 논의죠. 그래서 인제 '이런 전개는 좀 별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논의가 안 된 건 아니에요. 논의가 안 된 건 아니고 그 이제 우리 3, 4, 5 장의 논의가 결국은 2 장의 지도 학습을 위해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KNN을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KNN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뭐 스케일 조정도 필요하고 또 인제 K 값이 얼마가 이제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 보면서 성능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활동을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격자 탐색, 그리드 서치였죠. 그리고 이제 전처리가 들어가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이제 편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선형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왔는데 아까 인제 현재로서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아직은 데이터 전처리나 스케일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리드 서치와 관련된 고민은 지금 없어요. 왜냐면 선형 모형이 뭐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탐구할 게 없으니까 얘도 지금 이제 고려 사항이 아니고 전처리가 없으니까 파이프라인을 아직은 적용할 게 없고 그죠? 근데 성능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4 장의 특성 공학에 인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제 이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진행된 내용을 인제 교재에서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인제 어떻게 이제 살펴보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요 4 장에서는 요 4.1, 4.2, 4.3은 그냥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별도의 장으로 뭐 굳이 나눌 만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4.1 절에 이제 범주형 변수에 인제 하위장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제 맞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요 같은 얘기고, 범주형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스턴 데이터에 있기는 한데 아직은 이제 다루지 않을게요. 그러면 인제 지금 논의가 될 만한 점이 어디냐면 이 4.5 절의 상호작용과 다항식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306 페이지로 가 보실까요? 이 4.5 절의 이제 상호작용과 다항식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이제 왔는데, 여기서 그 구간 분할을 이제 수행을 해서 선형 회귀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정 트리 알고리즘하고 비교를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거를 이제 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인제 현재 적용된 부분을 이제 보면 308 페이지 하단에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특성 x가 주어지면 x제곱, x세제곱, x네제곱 등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저자는 그 요런 수학적인 표현들을 쓰는 게 귀찮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수학적 표현들이 프로그래머한테는 낯설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자기 책이니까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인제 요런 수학적 표기에 애쓰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래밍에서 입력하는 스타일로 요렇게 인제 입력을 이제 했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디그리를 이제 10 으로 했는데 10 차원을 사용했으므로 10 개의 특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보여주는 예시가 1 차원짜리 이제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요 1 차원짜리 데이터에 대해서 디그리 10을 하면 x1의 제곱부터 x1의 이제 10 제곱까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인제 그 바이어스 이제 폴스를 이제 수행을 하니까 이제 총 10 개가 인제 만들어진다. 그죠? 자기 자신 이제 1 제곱부터 인제 시작해서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인제 수행하는 거는 우리가 인제 아까 그냥 수동으로 이제 H 스택을 통해서 만든 것과 인제 유사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냥 요 하나짜리 특성을 사용할 거라면 이제 이 뭐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쓸 만한 이유가 이제 크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교재에서는 인제 첫 번째로 이제 보여주는 사례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디그리 10을 그냥 했어요. 좀 약간 뜨악하죠, 맥락이. 맥락이 그냥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교재에 쓰여 있더라도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게 제시가 된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있죠. 그렇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같이 인제 살펴봤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이제 데이터 10차 다항식을 이제 이용한 선형 회귀인데 원 인제 요런 분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1 차원의 선형 회귀를 사용을 하면 직선밖에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설 공간이 제한적이라서 이게
좋은 성능으로 기인하기는 이제 어렵겠죠. 근데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스로 그 다음과 같이 만들게 되면 이제 확장된 차원의 모형은 10 차수까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요렇게 인제 구불구불하게 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적어도 현재 주어진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 1 차원에 비해서 더 표현력이 증가한다. 그런 이제 양상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제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인제 교재에서는 1 차수짜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10 차항으로 이제 했는데, 우리 이제 디그리 2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13 콤비네이션 이만큼 이제 증가하니까, 그래서 인제 그 굉장히 인제 많이 증가하고 이제 104 차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우리 선형회귀 인제 논의하던 그런 영역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논의를 왜 봤냐면, 요 익스텐디드 보스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4.5 절의 다항식 차원 확장기,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디그리를 2로 설정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언급은 했어야죠. 그죠? 어. "불만 있으면 네가 써라." 그렇죠. 그렇긴 한데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고요. 어쨌든 좀 별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하려면 이 그냥 오리지널 보스턴에서 점수가 안 좋았고 이제 다항식 차원을 확장을 했을 때 점수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우리처럼요. 그래야 이게 '아 이렇게 된 거에 이렇게 개선이 됐구나.' 그런 식으로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되게 이제 이상한 전개죠 사실. 그래 갖고 저 인제 이 교재에서 이제 이런 이상한 전개를 이제 한 이유가 어디 써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짐작하는 바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요거를 이제 해 가지고 그 결과 이제 31 번을 이제 보시면 훈련과 인제 시험 점수가 인제 95, 61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95, 61은 낯설죠. 왜냐면 우리가 같은 선형외기 알고리즘을 그 XX 보스턴에 대해서 수행을 했다면, 그러면 동일한 결과로 기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런 양태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보면 랜덤 스테이트를 0 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결과를 재현을 하지 못한다면 이 익스텐디드 보스턴의 데이터가 폴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동일한 방식이 아닌 거죠. 만약에 선형 회귀는 무작위성이 전혀 없는 알고리즘인데, 전혀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난수 초기 값을 이 교재처럼 이제 0 으로 바꿔 갖고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난수 초기 값을 0 으로 바꿔서 그냥 이제 실험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교재의 결과가 재현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5, 61이 나오죠. 그래서 난수 초기 값을 동일하게 설정을 하니까 실제로 완벽하게 동일한 그런 결과로 이제 이어지고, 그래서 이 다항식 차원 확장기의 이러한 설정이 교재에서 소위 얘기하는 익스텐디드 보스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교재는 왜 저는 이 난수 초기 값을 지금 0 으로 설정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애초에 이제 처음에 차원 확장을 하지 않은 점수가 이건데,
이 점수가 나온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죠. 여기서 이제 그 트레인하고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 지금 트레인 점수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쉽고 얘가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운 샘플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고, 실제로 난수 초기값을 바꿔보니까는 이게 이제 뒤집히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급적이면 두 개의 난이도가 그게 어렵든 쉽든 지금 이제 점수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ID 가정이 이제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점수가 이제 분포로 인해서 차이가 난 것으로 이제 보이니까 랜덤 스테이트가 그 좋은 값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는 보스턴 데이터끼리 비교를 못한 거야. 제 의심은 그렇거든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꽂아서 그 오리지널 보스턴을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훈련 점수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언더핏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말을 하려고 보니까는 테스트 점수와 차이가 많이 나. 이 테스트 점수와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언더핏이라고 서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자는 이렇게 서술했잖아요. 훈련과 시험 점수가 비슷해서 과소적합이라는 스타일로 지금 판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이제 보스턴 데이터 오리지널 보스턴 데이터에서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꽂으면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훈련과 시험 점수 차이가 이제 많이 나니까 그러면 훈련 세트와 시험 세트의 점수가 매우 비슷하지 않으니까 과소적합이 아닌 거죠. 이해는 해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뭐 왜 고르고 거기에 대해서 성능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안 그러면 그냥 이거는 개연성이 없는 전개일 뿐이잖아요. 전혀 다른 데이터셋인데 마치 이제 요 점수가 그 다음에 95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의아한 전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전개를 선택한 유일한 이유로서는 지금 이제 보신 거 보면 난수 초기 값을 0으로 설정해 놓고 보니까 이 처음에 오리지널한 상태가 과소적합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과적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진퇴양난의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데이터셋을 억지로 이제 해가지고 과소적합의 이제 상태를 이제 만들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의아하죠. 대단히 이제 의아한 전개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난수 초기 값을 이제 바꿔갖고 얼마든지 이제 그 과소적합의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법한데, 그죠? 의아하다라고 한 점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논의드린 이유로 인해서 난수 초기 값이 0이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왜냐하면 모형의 표현력으로 인해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된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개는 의아한데 뭐 의도는 대강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더가 이제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서술이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선형 모형의 표현력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특성 공학을 이제 수행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니까는 훈련 점수가 이제 되게 높이 올라가고 시험 점수가 많이 못 따라가는 걸로 봐서 과대적합이 이제 됐다. 오버핏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의 전개는 알겠어요. 대단히 의아한 전개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 그 양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제 생각에 훨씬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개한 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표현력을 증가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데이터 분포로 인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항식 차원을 해서 그 언더핏을 꽤 많이 벗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버핏에 이제 기인하게 된 그런 전개로서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죠? 이제 취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점을 이제 고민했냐면 선형 회귀의 최적화를 고민한 겁니다. 이 최적화는 결국은 언더핏을 이제 탈피한 데 있었고, 이 최적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는 이제 특성 공학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한 거죠. 전처리의 일종이죠. 보시면 이 다항식 차원 확장기가 어떤 패키지에 속하는가를 확인을 해보면 스케일러와 같은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패키지의 API입니다. 그래서 그 다항식 차원 확장도 일종의 전처리죠. 당연하게도 모형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가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특성 공학이라고 이제 부르죠. 따로. 이거랑 이제 그 뭘 이제 대비를 해보려고 하냐면 요 여러 다양한 이제 스케일러들이요. 이게 이제 같은 전철이라고 하면 왜 이제 같은 장에서 이제 같은 제목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별도로 명명했는가.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물론 그건 임의적인 그 배치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한 대 묶어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다른 점이 있죠. 왜냐면 이제 요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단위를 정교화해 주는 이제 정도고, 의미를 바꾸다거나 의미를 추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한 그런 좀 단순한 수준이고, 그냥 연산공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한 건데,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그 x가 소위 말해서 이제 xx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속성들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형 자체가 완전히 모형의 가설 공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스케일링은 생각을 해보시면 x의 값은 달라지지만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가설 공간이 달라지는 가능성은 없죠. 왜냐면 뭐 새로운 차원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x의 값들이 그냥 우후죽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가 서로 그냥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매개 변수는 달라지겠지만, 이름으로 인해서 그 비포 애프터의 가설 공간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케일링도 전철이고 특성 공학도 전철이지만, 특성 공학은
이제 특성 공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될 정도로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유의미하고 이제 심각한 가설 공간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그냥 모형의 근본적인 그 범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거죠. 그죠? 공학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정도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특성 공학이 어 그냥 통칭해서 이제 전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스케일링하는 구분되는 어떤 상당히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그 반영하는 거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특성 공학이다. 요렇게 이제 부르는 편입니다. 뭐 엄격한 정의는 전혀 아니에요. 엄격한 정의는 전혀 아닌데 굳이 인제 좀 논의를 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는 인제 다음으로는 뭘 살펴보고 싶냐면 이제 어 일반화 성능을 고민할 차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적화 성능을 열심히 인제 고민하다 보면 종종 과적합의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언젠간 그래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같이 인제 경험해 보면 다항식 차원 확장기에서 이제 디그리 2를 설정을 했을 때 벌써 과적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이 상황에서 디그리 3을 가는 거가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훈련 점수와 인제 시험 점수의 차이가 벌써 많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1 년의 실험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이 우리는 모형의 표현력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표현력을 더 증가시키면 과적합이 표현력이 너무 더 이제 가설 공간이 더 넓어지면서 오히려 과적합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보고 디그리 3을 잡는다? 그러면 그냥 선형 모형과 기계학습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그리 3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00점 맞습니다. 마치 KNN을 그 K 값을 1을 잡으면 그냥 100점을 보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선형 모형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설정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데 설정이 없으니까 선형 회귀는. 근데 데이터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다 보면 그 과소적합을 무조건 언젠가는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더핏 없죠. 왜? 100 점인데 무슨 언더핏? 뭐? 이러는 거죠. 언더핏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가치가 있나요? 전혀 가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오버핏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도의 이제 점수죠. 그냥 모형 실패죠. 그것도 인제 어느 정도 정도여야지.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모형은 그 뭐 훈련 점수에 뭐 100 점을 맞는다고 해도 뭐 전혀 인제 가치가 없는 그런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오버핏이라고 말하기도 이제 부끄러울 정도죠. 근데 인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제 보시면 그 원래 데이터가 인제 요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S가 M보다 훨씬 큽니다. 500이 13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이런 형식의 데이터가 이제 돼야 되고,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이제 톨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은 톨 형식의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이 S와 N의 절대값을 떠나서요. 근데 이 차원 확장을 하다 보면 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널찍이가 돼 버려요. 무려 심지어는 S가 N보다 작거나 작은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와이드 데이터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안 봐도 과적합입니다. 그냥 이제 부채도사 할 수 있어요. "아 도사님 과적합이 날까요?" 그냥 뭐 무슨 알고리즘을 쓸지, 이 데이터가 뭔지는 몰라도 만약에 이제 데이터 쉐입을 딱 봤는데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으이 과적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요런 와이드 데이터는 그냥 일단 데이터 자체의 S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아 도사님 저희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이제 모아 봤는데 이게 그 샘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제 특성은 이제 되게 많은데 샘플이 많지 않아 갖고 저희도 뭐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취해야 됩니다. 그 점은 차차 얘기하기로 하죠. 근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디그리 2 에서 이미 과적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은 그 '디그리 3을 해 볼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 관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기계학습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이제 표현력으로 인해서 과적합이 발생했는데, 디그리 3 으로 하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13 콤비네이션 이제 3 만큼 인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막 확확 인제 불어나니까 조합의 가짓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게 최고라고 이제 땅땅땅땅 뭐 끝내는 거야?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에는 알고리즘이 몇 개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방향성을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제어를 이제 뽑자면 선형 모형의 이제 표현력과, 여전히 선형 모형의 표현력과 매개 변수 크기의 관계를 이제 고찰을 이제 해 보고 싶습니다. 주제어를 뽑자면은 요렇게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인제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인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선형 모형의 이제 표현력하고 매개 변수의 크기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제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꺼번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선형 모형의 표현력하고 1 특성 차원의 관계, 2 매개 변수 크기와의 관계. 이 두 가지 요인이 인제 선형 모형 표현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인제 어 이 두 번째 첫 번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런 그 데이터와 그림을 여기다 인제 코드를 살짝 수정해서 재활용하면은 인제 두 번째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따로 만들기보다는 여기서 인제 하는 게 좋겠네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지금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인제 fit을 해 가지고 그 R2가 인제 좋은 값이 인제 나왔죠. 그죠? 귀가 덥네. 그럼 이제 R2가 인제 좋은 값이 나왔는데, 그러면 인제 여기에 대해서 인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W랑 이제 B 값을 이제 획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형성된 모형을 우리가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 보면, 그러면 원래는 이게 이제 x1 이고, 요렇게 하면 헷갈리시겠다. b부터 써 내려가 보죠.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쓸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게 x1이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w1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x2고 이제 w2인데, 지금 이제 공식을 2차 방정식이랑 좀 맞춰 보기 위해서 b를 좀 앞쪽에다 썼어요, 먼저.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w0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제 x0를 이제 곱한 것이다, 요렇게 하면은 좀 일관성 있는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공식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뿐이죠. 더 이상의 뭐 큰 가치는 없고요. 근데 우리는 이 x0의 정체를 알고 있죠. x1의 제곱이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보시면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0에 되게 가깝고, 얘도 0에 가깝고, 얘는 1에 가깝잖아요. 얘는 이제 1에 가깝고, 얘는 이제 0에 가깝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그냥 0으로 취급하면, 얘는 이제 0 더하기 x1의 이제 제곱이 되고, x1의 이제 제곱인 거죠. 그러면 원래 뒤집히에서 형성했던 x의 제곱이라는 것을 근사하는 그런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DGP에 근사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획득한 가중치를 우리가 강제로 좀 손을 대 볼게요. 그리고서 이제 모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 인제 모형의 가중치를 이제 강제로 이제 조정하는 해서 출력을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fx를 이제 만들고 싶고, 이거를 인제 저렇게 인제 쓰기보다는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numpy 닷을 해서 xs 인제 wb 이렇게 인제 수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제 assertion에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이제 원래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 predict를 이제 동일하게 이제 수행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먼저 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이건 어제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assertion이 문제없이 이제 통과하면 실제로 이제 동일한 겁니다. 근데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인제 요런 W와 B가 거의 1.0에 가까운 R2 값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화된 매개 변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어요. 수치적으로 증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W와 B를 강제로 좀 크기를 줄이면 어떻게 되는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냥 요렇게 그리면 그냥 겹쳐져서 나오겠죠. 전혀 이제 가치가 없는 건데, 일부러 그냥 절반으로 이제 줄여 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뭐 B 같은 경우에 값이 인제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뭐 0에 가까운 값을 2로 나눠 봤자 얼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인제 쪼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제 YS의 2차 항의 나머지 항들을 쪼끔 이제 손을 대 볼게요. 그래서 인제 XS에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 뭐 2를 이제 하고, 그죠? 얘는 이제 3을 이제 곱하고, 그죠?
그리고 이 바이어스를 뭐 한 뭐 0.5 정도 이제 잡고 요렇게 인제 하면,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인데 이게 3x 제곱 2x 더하기 0.5 이런 식이고, 얘도 이제 포물선은 포물선이겠죠. 그죠? 근데 인제 아까는 이제 이게 인제 1.0 이고 나머지가 0 이니까 좀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인제 바꿔도 W와 B가 잘 찾아지는가, 그런 점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복잡하게 해 봤어요. 이제 인제 뭔 얘기인지 아시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하면 좀 그 가독성이 별로죠. 뭐 이렇게 막 그 별표가 막 2개 들어가고 막 1개 들어가고 이러니까 좀 괜히 보기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으니까 약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좀 다음과 같이 인제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그 우리가 그러한 수정을 했다고 할지더라도 얘는 인제 뭐 꿈쩍 안 하죠. 뭐 "그게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인제 W와 B 뭐 네가 뭐 그렇게 해도 우리의 가설 공간에서 충분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찾은 것을 보면 B가 인제 원래 진정한 값이 0.5 인데 살짝 못 미치지만 이제 비슷했고, 실제 2.0 인데 거의 근사하고, 실제 3.0 인데 거의 근사하죠. 그래서 B는 살짝 엇나갔지만 이제 대체로 거의 근사한 값을 잘 찾아 줍니다. 그리고 인제 요 그래프를 그리면 인제 요런 스타일이죠. 요게 인제 여기가 좀 모자른 게, 이거는 인제 그 요 -10부터 10 까지가 쪼끔 모자라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 그래프가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강제로 요렇게 인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제 y2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인제 만들고요. 그리고 그 비교를 위해서 인제 그 R2 스코어를 직접 뽑아 볼게요. 인제 YS가 있는데 인제 Y2를 직접 이제 뽑아 볼게요. 요거는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나으려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제 그 R2 스코어를 이제 직접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R2 스코어를 아까 이제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안 하셔도 아까 가져왔기 때문에 동작은 하겠지만 나중에 다시 모두 실행을 하면 이제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인제 완벽한 점수를 얻는 거에 대비해서 이 강제로 우리가 인제 W와 B의 크기를 좀 이제 강제로 줄여 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점을 인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이제 그 매개 변수의 크기를 이제 강제로 이제 줄인 경우죠. 그러면 인제 제가 인제 보여 드리고자 하는 이제 주요한 점을 인제 산술적으로 확인하는 이제 방법인데, 원래 완벽한 점수예요. 즉 실제 정답하고 예측값이 거의 완벽합니다. R2가 1.0인 게 그런 점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제 따라서 그 이 선형 회귀의 매개 변수들은 인제 최적화가 잘 된 매개 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모형은 이미 최적화가 잘 된 매개 변수들을 괜히 건드린 거예요. 괜히 인위적으로 이제 건드려 가지고 그냥 반으로 딱 잘라 버린 거죠. 뭐 양수음수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절반의 크기가 된 거죠, 절대값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인제 절반으로 그 매개 변수의 크기를 강제로 제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R2 점수가 그야말로 이제 반이 깎여 나갑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일까 하면은 이 훈련 점수죠. 지금은 그 시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훈련 점수가 내려왔다면 이거는 모형의 표현력이 죽어버린 거예요. 가설 공간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가설 공간이어도 매개 변수의 크기에 영향을 주면 표현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살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